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2학기의 통합과학 수업을 함께 하게 된 윤지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1학년 6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 1학년 담임임에도 불구하고 1학기 이제 물리 수업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통합과학은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새롭게 수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물리를 맡고 있어서 통합과학에서도 물리 파트 위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먼저 이제 정해진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통합과학 목차를 보면은 이제 1단원의 제일 마지막 신소재 개발과 활용 이 부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의 역학적 시스템 이 부분이 또 물리이기 때문에 역학적 시스템 이 모든 단원을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학생들과 하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점은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라는 과목을 확실히. 그래서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제 통합과학에서 물리 화학 파트를 좀 맡아서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를 좀 더 어려워하고 이제 많은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의 목표가 이제 물리라는 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서 최대한 쉽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이제 끝났고 2학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파트를 하게 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인드로 시작을 잘 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2학년 들어가기 전에 1학년을 마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처음부터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발 온라인 수업을 미루지 말고 좀 제때 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미루게 되면 또 다음 교실 수업에서 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못 따라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발 온라인 수업은 제때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등교를 한번 하는 그렇게 잘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소재 개발과 활용 단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꺼내서 70쪽을 펼쳐보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화면에 또 교과서 내용을 띄워줄 테니까 같이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서 단원으로 들어가면 신소재 개발과 활용 이렇게 70쪽에 나와 있는데 신소재라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새로운 소재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물질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새로운 소재로 만든 것들을 신소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넘겨보면은 이제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 이렇게 해서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보고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들을 한번 쫙 적어 봅시다. 먼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건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안에 내부 물질들 이런 거를 봐도 우리 철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선이나 이런 거 주로 쓰이는 구리.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뗄 수 없는 플라스틱, 유리, 종이, 알루미늄 이렇게 자주 쓰이는 소재들을 선생님이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무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재들을 같이 적어보자면 규소, 니켈, 코발트, 저마늄 이런 물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런 소재들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소재들을 딱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별을 할게요? 뭔가 비슷한 성질들을 가진 것끼리 묶거나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구분을 짓고 싶겠죠.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것끼리 묶고 싶은데 어떻게 묶고 싶습니까? 철, 종이 이렇게 묶고 싶나요?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철과 종이를 같이 묶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물리적인 성질을 봤을 때 철과 종이는 비슷한 물리적인 성질이 없죠. 철은 단단하고 종이는 좀 잘 쉽게 접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성질들을 묶을 때 먼저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면 첫 번째로
전기가 잘 통하는가, 전기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철은 자석에 붙습니까? 자석에 잘 붙죠. 그 다음에 뭐 고무나 이런 것들은 자석에 잘 붙습니까? 또 자석에 잘 안 붙죠. 이런 물리적인 성질, 객관적인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자석에 잘 붙느냐, 이걸 이제 자기적 성질을 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지 자기적 성질을 띠는지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또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어떻게 나누느냐, 먼저 전류가 잘 흐르느냐, 그거를 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느냐, 그쵸? 그런 걸 부도체라고 하는데, 이제 부도체라는 용어를 조금 수정을 해서 우리는 이제 절연체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어떨 때는 또 잘 흐르는데 어떨 때는 잘 흐르지 않는 이런 반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뭔지도 이 단원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띠는가 안 띠는가는 뭐 간단하죠. 자석에 달라붙느냐, 자석이 될 수 있느냐, 초록색으로 얘도 써볼게요. 자석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석이 될 수 없느냐. 이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할 때 위에 물질들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철은 일단 어디에 속할까요? 전기적 성질을 먼저 분류를 하자면 철은 도체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구리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얘도 도체입니다. 플라스틱 이런 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얘는 당연히 절연체.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에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절연체에 속할 거고, 종이도 마찬가지 절연체에 속할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또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잘 흘러서 도체에 속하고, 고무는 당연히 절연체. 그 다음에 규소,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은 일단 전기적 성질로는 건너뛰고 반도체에 속하는 애들, 이 중에서 반도체에 속하는 애들은 규소, 그 다음에 저마늄 이런 애들이 반도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보이는 이런 많은 물질들을 우리는 이렇게 전기가 잘 띠는지 안 띠는지를 가지고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을 띠는지 안 띠는지를 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철,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은 자석의 성질이 자석에 오래 잘 달라붙기 때문에 또 이 자석을 제거를 해도 오랫동안 이 자석의 성질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클립 같은 것들 한번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클립에 열심히 자석을 막 문질러 가지고 자석을 갖다 대지 않고 클립을 다른 클립에 갖다 댔는데 또 달라붙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식으로 클립이 있어. 클립 같나? 클립이 있어. 얘를 이제 자석을 가지고 막 문질렀어요. 앵극 가지고 막 문지르면 얘가 시간이 조금 자석을 떼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또 다른 클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이 클립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되는 그런 성질을 또 클립이 띠고 있거든요. 클립은 철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애들은 자석이 없어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플라스틱, 알루미늄, 플라스틱, 요거야. 플라스틱, 뭐가 끌고 왔네요. 플라스틱, 종이,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자석에 살짝 아주 약하게 막 끌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끌려오거나 또는 밀려나기도 해요. 얘네들은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클릭같이 이런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석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자석이 될 수 없는 이런 성질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1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 좀 영상을 정지하고 교과서를 한번 싹 읽어보고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정지해서 여기 밑에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한 친구들은 영상 재생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여러 가지 물질은 생활의 다양한 소재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철이나 구리 같은 애들은 단단하고, 그래서 이런 농기구나 교통수단의 소재로 이용되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이런 애들은 가벼워서 각종 용기나 창문 등의 소재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물질을 이렇게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 먼저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먼저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반도체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럼 도체는 뭐냐? 이 앞에 잘 설명이 되어 있겠죠.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면 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 반대로 크면, 이 저항이라는 거 전류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죠. 이 방해하는 힘이 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데, 그런 물질을 절연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럼 뭐냐? 반도체 같은 애들은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저항이 커요. 그럼 저항이 크면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못 흐르죠.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저항이 매우 커서 흐르지 못하지만, 우리 25도를 실온이라고 하는데 25도나 뭐 30도 이런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온도, 그런 실온에서는 이제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떨 때는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성질이 있는 애들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해서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을 우리 도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우리가 전선을 연결을 하거나 뭐 컴퓨터 콘센트를 꽂거나 뭐 이렇게 휴대폰 충전을 하거나, 이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체를 활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야 되잖아. 손으로 만질 때는 전류가 흐르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손으로 만지는 부분은 또 우리가 절연체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하는 이런 공간에는 도체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겉에는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손으로 만지는 부분은 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체, 절연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또 여러 가지 뭐 전기 소자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 어떨 때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기 소자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뒷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이번에는 이제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자석이 될 수 있는 애들, 여기 있네요.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자석이 될 수 없는 애들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은 자석에 잘 달라붙고,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자석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석에 쓰이는 재료로는 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나아가서 뭐 네오디뮴 이런 것들도 자석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종이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또 자석에 완전히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약하게 또 끌려와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또 오히려 자석에서 밀려나요. 이런 애들은 끌려오지만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석이 될 수 없어서 이런 애들은 또 자석이 되지 않는 애들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크게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지었고, 그 안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들이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이 각각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다른 이유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시피
원소의 종류, 화학결합의 형태, 결합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류도 잘 흐르면서 자석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뭔가 원소를 섞어준다든지 뭐 결합 구조를 변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소재들을 결합 구조 변형이라든지 뭐 원소를 섞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신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소재 밑에 잘 나와 있듯이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 그 다음에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만든 것을 신소재라고 한다. 그렇게 신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소재를 개발하는 진로와 관련된 대학 학과들을 살펴보면은 다들 잘 알다시피 뭐 신소재 공학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은 뭐 재료공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그 물질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작은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나노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나노공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소재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관련 학과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단원의 구성을 보면은 물질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구나. 여기서 첫 페이지 71쪽에서 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어? 전기적 성질 봤으니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쭉 넘겨보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다음 장 한번 쭉 볼까요? 또 뭐 있느냐.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소재, 뭐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신소재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내용을 다 보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전기적 성질에서 그 LCD, 액정 이거와 관련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오늘은 보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교과서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를 읽어보면 내용은 작은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하도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막 읽어보면 이제 뭐 액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액정의 뭐 분자가 뭐 어떤지 뭐 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가하면 분자 배열을 뭐 조절해서 뭐 빛을 투과시키기도 하고 투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영상 표시 장치로 이용이 돼서 이런 거를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잘. 이게 이제 처음 이 내용만 보면은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고 왔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이거를 다시 교과서에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정의 분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늘고 길게 생긴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들을 액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정렬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고체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단단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액체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얘네들이 약간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 중간의 성질, 약간 젤리, 뭐 푸딩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말랑말랑한 듯 하지만 뭔가 또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좀 길고 가느다라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많이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우리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화면, 그 다음에
휴대폰 화면, TV 화면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디스플레이로 쓰느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압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자 배열이 달라지면 광원에서 나온 빛을 투과하기도 하고 투과시키지 않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제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LCD라고 합니다. LCD 많이 들어봤죠? 뭐 우리 TV가 LCD인지 우리 휴대폰 사용하는 게 LCD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LCD가 이제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CD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TV라고 보시면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화면 또는 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넓게 펼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얇은 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이제 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얀색 빛을 딱 내뿜는 거지. 하얀색 빛을 내뿜고 그다음 이 중간에 편광판 이거는 빛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구멍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어서 빛이 이런 길쭉한 방향으로만 나오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앞쪽에는 또 얘네들이 구멍이 이렇게 길쭉한 이런 방향으로만 또 빛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빛이 나올 때 이런 방향으로 진동하는 애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진동하는 애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선생님이 그냥 지금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이것들은 얘는 다 몰라도 되고 이 중간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액정 이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정렬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예쁘게 정렬되어 있던 애들이 전압 볼트라고 합니다. 이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눕는다든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지금 일정하게 예쁘게 방향이 있죠. 첫 번째 애와 두 번째 애는 방향이 예쁘게 있는데 두 번째 애는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애가 있고 이런 애들은 또 누워있죠. 이런 식으로 전압을 걸어줬는지 안 걸어줬는지 그 다음에 높은 전압을 걸어줬는지 낮은 전압을 걸어줬는지에 따라서 이 액정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정렬 방향이. 그러면 얘네들이 예쁘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런 애들이 예쁘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빛이 그대로 통과해요. 빛이 그대로 통과하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애가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런 애들 통과할 수 있어 없어? 통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란색 빛과 초록색 빛에 해당되는데 파란색 빛과 초록색 빛은 나오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전압을 걸어줘서 좀 예쁘게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이 점점점 눕는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통과하던 빛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회색깔 화살표를 보세요. 이렇게 나오던 빛이 자연스럽게 누워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진동하던 게 이렇게 누워서 진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빛은 통과할 수가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빨간색 빛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 이 액정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에 따라서 분자 배열이 바뀐다. 분자 배열이 바뀌어서 이 빛을 투과하거나 투과시키지 않도록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빨간 색깔의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액정에 전압을 가하며 분자 배열이 조절이 되는데 그 배열을 가지고 초록색 빛은 차단시키고 파란색 빛도 차단시키고 대신에 빨간색 빛만 투과시키는 어떤 빛은 투과시키고 어떤 빛은 투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좀 많은 물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네들 광원 여기서 원래 빛이 나오는 겁니다. 빛. 그래서 다른 빛을 제공하는 이런 광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패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LCD는
두께의 한정이 있겠죠. 이런 액정 셀도 있고 뭐 평간판도 막 2개나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두께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해도 어느 이런 안에 들어가는 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두께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OLED TV, 뭐 QLED TV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CD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LCD 어디에 이용되느냐? 뭐 여기 교과서에 잘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또는 태블릿 PC. 아직까지는 태블릿에는 LCD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휴대폰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들어서 휴대폰은 이제 뭐 QLED, OLED TV, 뭐 OLED 화면 이런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LCD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 이런 화면에 이런 거죠. 이런 빨간색 빛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본 그린과 블루를 차단시켜서 빨간색이 나오겠죠. 파란색 빛이 나오는 거는 레드와 그린을 차단시켜서 파란색 빛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RGB 3가지 색깔의 조합을 이용해서 보라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거는 빛의 삼원색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럼 혹시 모르더라도 그냥 제껴두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자동차에 들어있는 이런 화면들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다 LCD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저 계산기의 이 화면들 있죠. 이것도 LCD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보면은 이 막 액정이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거 화면 같은 경우에는 꾹 눌러보면 액정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계 이런 애들은 전자로 보이지만 다 LCD가 사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 중에서 LCD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그 외 것들에는 여기에 이제 나온 거는 뭐 반도체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뭐 트랜지스터, 뭐 LED 발광 다이오드, 적외선 LED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유기 발광은 OLED TV라고 하죠. OLED 이런 것들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에 뭐가 있느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뭐 네오디뮴 자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새롭게 여러 가지 나온 신소재 뭐가 있느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신소재라고 해서 어려운 기술이 막 포함된 게 아닌가 또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OLED 뭐 어디 이용되겠어? 당연히 뭐 TV에 이용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TV 이런 게 이용되는구나.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주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 76쪽에 신소재 개발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뭐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형상기업 합금도 있고 전도성 고분자, 유기태양 전지. 선생님도 잘 몰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신소재 이런 거를 찾아보고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현상기업 합금은 모양을 변형해도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안경이라든지 치아 교정이라든지 인공 근육이라든지 또는 선생님 알기로 우주 선 그 뭐 날개 뭐 이런 것들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아이톡톡에 이 강좌가 있는 댓글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조사해서 간단하게 특징과 활용을 댓글로 정리해서 남기면 되고 잘 정리한 것들은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잘 반영해가지고 또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잘 정리했다 이렇게 세특에 정리를 할 거니까 또 신소재 이런 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잘 정리해가지고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세특 자료에 잘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꼭 남겨두세요. 안 남기는 사람은 선생님이 첫 교실 수업에 들어가서 또 친히 얼굴을 보고 누가 안 남겼는지 다 한 명 한 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한 거 없습니다. 크게 한 거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LCD라는 신소재를 봤는데 얘네들은 전압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바뀌어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을 하더라.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보이는 물질들은 정기적인 성질과 자기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질문을 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미루지 않고 잘 열심히 들어서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